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그렇지 않아도 높은 대출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미쳐지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항상 요즘 경제 읽기 시간 통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예.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를 하면서 국내 여파가 아주 크게 미쳐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있을 금통위에서 빅스텝 밟을지 관심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전에 0.25%씩 올릴 때 이걸 베이스 스텝이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베이스 스텝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0.5%씩 금리를 올려도 이거를 이제 빅 스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돼도 뉴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0.75%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3번씩이나 올린다라는 것은 정말 그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6월과 7월에 이어 지금 이제 9월에 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거고 그래서 따라서 가까스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을 따라갔는데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달 1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파월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우리도 지금 상황이 금리 격차 때문에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물론 그것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물가 상승에도 물가 상승도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 올해 말에 4.4%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2.5에서 3.0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오르는 기준금리가 있기 때문에 덩달아 뛰게 되는 대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금리 올라가는 거, 이제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커지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최고 6%대거든요. 이게 이제 7, 8% 금리가 될 거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빅스텝 가게 된다면은 그 일반 가구들이 좀 부담하게 될 이자 어떻게 좀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연구 결과 지금 0.5% 오르면 국내 가구의 이자 부담액이 평균 월 50만 원 오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구의 평균 이자 수입이 19만 9천 원, 이자 비용은 70만 1천 원. 그러니까 합치면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집값이 조정되거나 주택 관련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또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정말로 저소득층이나 취약차주, 과다차입자 등등 모두 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야기는 7%대는 시간 문제다. 일가 연내 최고 8%까지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얼마큼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통 집 각각 가구별로 대출 관련된 게 각자 다 다르지만은 예. 연평균 50만 원 정도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한 달로 치면은 뭐 한 4, 5만 원 또 예, 오르는 더 오르게 거네요.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이제 뭐 월급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고통이 좀 따를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예상을 또 해봐야겠고. 자, 부동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래 절벽 계속 이어온다 저희가 뭐 이번 시간 통해서 쭉 얘기해 왔습니다만 이게 매수 심리가 진짜 급냉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예. 위축된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80선 아래로 내려갔다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매 지수라는 것은 100을 중심으로 더 떨어지면은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79.5다라고 이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게 지난해 11월 15일 99.6을 기록하면서 기준선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45주 연속 하락을 거듭해서 결국은 80선까지 무너진 것이죠. 예. 이게 80선 아래로 내려온 게 2019년 6월에 78.7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더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임대차 시장에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월세 선호하는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역전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찾아야 또 예. 돈을 내주고 또 갈아탈 수 있을 텐데 세입자가 귀한 몸이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불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역전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불이 바뀌었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세입자 우위 시장에서는 역월세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 들어보셨어요? 역월세라고? 반전세의 정반대 현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세입자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가격을 1억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 한 30에서 35만 원을 월세를 오히려 내주는 겁니다. 1억에 한 4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거죠?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역월세라고 하는데 특히 지금 2020년, 2021년 집값 급등기에 영끌 투자자가 많았던 터라 집주인이 이제 낮아진 이 전세 금만큼 차액을 내줄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갭 투자하신 분들 같은 예. 경우는 그 월세 받아가지고 이제 이자 갚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거 내려주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힘들어지겠네요. 힘들죠. 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받는 전세 반환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일환이기 때문에 예. DSR 규제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올라가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시중은행 금리 다 올라가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까라고 하면은 뭐 이걸 예측하는 사람은 쉽지 않겠습니다. 저기 가서 돗자리 깔아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금리가 잡힐 때까지는 이런 기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경제 상황은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은 어디 영향받냐?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잖아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와중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막 수출 잘하고 만세 부른다 하더라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전제하려면 미국이 나아져야 되고 미국이 나아지려면은 전 세계에서 경제 불안전성이 커지는 전쟁이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 상황이 나아질런지는 좀 세계 거시 경제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난망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어쨌든 좀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할 텐데 일단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하고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규제랑 또 인천 세종 지역 투기활 지구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예.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9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이나 인접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아직 구매 수요가 충분하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규제 지역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이 이제 그동안 가격 하락 상황이 컸기 때문에 투기과열 지구는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이나 평택, 동두천 이런 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라고 해요. 이건 정부로서는 최대한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방권 같은 경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 주택이 적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하고 투기과열 지구만 해제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지방권들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을 모두 해제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결정이에요. 예. 그런데 이 상황이 과연 현재 부동산 침체기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냐?
9월 26일 이후에 저 다시 불러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황을 좀 그때까지는 일단 좀 관망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권이 이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 또 적금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라 이런 걸 요구하는 뭐 이런 걸 이제 꺾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의심 거래가 지난 5년간 살펴봤더니 53조 원을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은행권의 이 꺾기라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뭐 해문 거다라고 지적은 되어 왔습니다만 여전히 계속 이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뭐 그 배경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997년 IMF 요 상황에서도 꺾기 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그때 은행감독원이 있었죠. 은행감독원에서 이 관행처럼 되어있는 이 꺾기 이거를 없애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게 1997년 얘기입니다. 예. 또 그 이후에 계속 관행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로는요. 최근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하신 몇몇 분한테 전화했더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행처럼 남아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꺾기 관행 규탄하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잠시 숨죽였다가 좀 지나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이죠. 은행권에서 계속 이거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장 심한 은행이 기업은행이랍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2위가 국민은행, 그다음 농협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뉴스가 나와서 잠시 자제했다가 한동안 조용해지면 다시 꺾기로 다시 관행처럼 하는 이 부분의 책임지가 금융당국이에요.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안 된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그거마저 못한 사람들은 중소기업들 어디 가면 사채시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관행처럼 벌어지는 이 상황의 책임자는 바로 금융당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최근 코로나19도 그랬고 네. 대출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고 좀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그 자금 기름칠을 해야 기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항상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우량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고 기업이 단기 필마로 은행 가서 고개 숙이고 거기서 꺾기에 응하고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되어 오니까 또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은행 당국과 이렇게 관계를 척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도 기업이 말로만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잘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앞서서 그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주가지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이게 뭐 경기 침체 우려도 그렇고 글로벌 긴축도 그렇고 예, 장중 2,300선을 또 7월 때처럼 붕괴를 했는데 예. 뭐 이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할지 짧게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전과 달리 한국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편입되어 있는 상황을 한국이 단독으로 이렇게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는 거 중요한데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글로벌 경제에 좀 더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상황들 최유원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